정치 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어요. 국민의힘 개혁 의지에 대해 몇 점 주겠느냐? 그랬더니 빵점이라고 했습니다. 대표님은 몇 점 주십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자녀 임기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약 한 35세의 청년이잖아요. 그런 청년 비대위원장의 눈에 비친 자기 집 식구들 다 형님, 큰형님이고 다 뭐 누님이고 그런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 그 12.3 비상계엄의 그 잘못된 판단 그리고 4.18 헌재 파면 6월 3일 날 조기 대선 그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으면은 정치적으로는 그 정치적 책임을 지른 집권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럼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오판을 하기까지 거기에 집권 세력으로서 호가호위한 세력 정도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계획안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화한 걸 그 바로 잡자, 무효화시키자. 그리고 또 야심한 새벽에 그냥 후보 교체한 그 내용 그런 것도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당무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그 5가지 핵심안은 아무 가감 없이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그걸 저항하고 반발하면서 결국은 용두3일을 만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임기를 끝냈는데 당연히 49일간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바라본 국민의힘은 빵점입니다. 대표님 몇 제가 점? 생각해도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그래서 그럼 당대표회 다음에 나가라 이렇게 권유하신 분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기득권 세력에 맞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이 구조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떠세요? 49일 예. 비대위원장 하면서 본인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많은 변화와 쇄신을 통한 당이 자정 노력을 해야 야당은 야당답게 설 수 있어야 국민들이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주고 또 집권 세력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야당의 목소리를 존중하게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제대로 야당이 되기 위한 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런 젊은 청년 비대위원장이 과거 이준석 대표처럼 한번 서서 당을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49일 해보니까 그 친윤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 스크럼을 짜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어떤 항우 장사가 와도 지금 그 스크럼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여기에 그냥 서봤자 또 저 친구들이 그냥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당대표를 또 만들 건데 거기 왜 덜러리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불행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래서 비대위원장까지 겸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도로 친윤당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송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혁신위도 이 비대위 산하, 송 원내대표 산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혁신위가 제대로 되겠느냐, 개혁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차라리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당은 당규대로 당대표가 거리되어 있으니까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는 걸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자신은 지금 당을 변화 쇄신시키는 자정 노력에 어떤 그런 큰 뭐 물꼬를 갖다 자기는 틔우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판단해서 자기는 관리형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그럼 조기 전대로 가면 되는데 굳이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임기를 어제까지 6월 30일이다. 그래 끊어버리고 자신이 이제 또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지금 비대위원장도 겸하지, 당에 지금 사무총장도 없지, 뭐 정책위장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무주공산이야 그냥. 그리고 이제 어제 뭐 비대위원들, 그러니까 최고의사기구에 이제 위원들 몇 명은 또 선임하는 그 절차를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밟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이 본인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그 5대 개혁안을 자신이 핵심위원회에서 그걸 녹여내겠다 그러는데 그럼 원내대표 엄격하게 지금 기구로서 그게 핵심이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그 5대 개혁안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그걸 조건 없이 수용하면서 그리고 8월 말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뭐 그런 개혁과 변화 속에서 뭐 이 당 대표를 갖다 당권을 확보한다 이렇게 갔으면은 그런 대로 좀 국민들이 기대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좀 참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답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8월 정도 되면은 전당대회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몇 분이 거론이 되세요. 그런데 누가 돼도 현실은 녹록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들도 많거든요. 누가 좀 나올 만하다 이렇게 보세요? 뭐 조금 전에 네. 방송을 뭐 한 그 지금 로텐도 홀에서 지금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농성이란 것은 정치인의 농성은 처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한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성의 이제 방법은 노숙에서 뭐 하는 농성이 있고 단식을 하는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로텐더 홀에서 저렇게 출판 기념회 하듯이 그냥 저렇게 하면은 그냥 오직하면 어제 김민석 총리 내장자가 그 조롱하고 자신들이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에 하고였으면은 그거는 사적인 자리에서 둘이서 그래서 서로 그냥 말 터면서 할 말 다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런 자료 그 그림이 뭐냐고요. 안타깝죠. 그런 분도 지금 최종적으로 왜 그걸 하겠느냐. 예? 그럼 어제 국민청문회 행식으로 국민의힘이 그러면 배추 18포기 갖다 놓고 뭐 이라는 걸 그거는 청문회 날 해야지. 청문회 이튿날 처음에 뭐 그런 자료를 그런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청문회 첫날 그 입장이 나왔다 그러면 그 뒷날이라도 그러면 이제 배추 농사 하면은 이렇게 2억 투자하면 월 450씩 줄 수 있는 거냐. 농부 그거 뭐 정인 빨리 긴급하게 이 사람이라도 좀 채택하자 해가지고 그래놓고 이야기 들어야지. 배추 농사는 보통 8월 중순이나 하순 늦어도 9월 초순까지는 모종을 해야 돼. 김장 배추 말이에요. 그리고 11월 중하순에 수확하잖아요. 잘하시잖아요. 주부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뭐 매달 450 정도 이렇게 수익금을 줄 그게 아닌 그런 걸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건데 저 버스 떠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 임명하지 말아라 뭐 그게 묵히냐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은 두 가지 지점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지금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 야당에서 따로 국민청문회라는 걸 열었는데 뒤늦게 이렇게 해봤자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느냐. 이거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나경원 이야기 하시니까 네. 그분의 최종 목적은 지금 이제 아까 좀 전에 당권이다? 질문이 네. 어떤 분이 나서려고 하냐 그랬잖아요. 네. 이런 분도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장하게 한 거죠. 그죠? 아니 그러면 지금 나경원 의원도 당권에 나설 거라고 지금 대표님은 보시는 거고 이름이 거론되시는 분들이 뭐 안철수 의원도 있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나오신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고민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저 친윤 뭐 세력들이 여전히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당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들이 이 사람 당 대표 되는 꼴은 못 볼 것이고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그 그림의 가장 큰 세력들이 밑세력들이 과거에 뭐 친윤 뭐 이 구주류 세력들인데
그렇게 김문수 후보도 지금 믿지 못하겠고, 예? 안철수 뭐 의원 같은 경우도 이분도 뭐 또 한성깔 하고 또 뭐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자기 정치인의 소신 철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누굴 세워야 될지 이 사람들이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집단 지도 체제예요. 예? 당 대표 한 사람 일당 체제가 아니라 1등부터 이제 5등까지 1등 하는 사람 당 대표하고 2, 3, 4, 5는 선출직 최고위원 하면은 그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분산해서 들어갈 수 있어서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견제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대표님도 동의하세요? 집단 지도 체제? 저는 지금은 동의를 안 해요. 어떤 면 때문에? 왜 그런가 예. 하면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 그 당이 김무성 당대표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들의 국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잘 뽑아놨는데 결국은 그때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이등희 서청원 의원 경선한 사람이고 뭐 이인재 의원이고 김태우 의원이고 원유철 의원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김무성 당대표 한 사람 그냥 둘러싸고 아무런 당대표의 역할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청와대 대통령실에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당 지도 체제가 됐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탄핵과 함께 또 공천 파동이라는 거 그때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차 잘못하면 이 집단 지도 체제는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모아 나가는 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지금 구도에서 만약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면은 친윤계에서 또 당대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바에는 집단 지도 체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도 예. 있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친윤 세력들이 누굴 옹립할 것인가 이제 그 사람이 옹립되어지면 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되려 당내 그래도 13 비상계엄은 명백한 불법적인 개업이었고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전련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소장 계획파들이 그나마 흔히 말하는 비주류 진영들이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극심한 국민의힘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도 지금 쉽게 나선다 소리를 못하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역시 선다는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나경원 의원의 이 농성에 대해서 웰빙 농성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안에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국민의힘 내부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뭐 저는 예. 뭐 나경원 의원 자신이 자꾸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대한민국 19번째 지금 현재 총리 청문회를 했지만은 단 한 명의 정인 참고인 없이 이렇게 청문회가 치러지고 깜깜이 청문회 속에서 아무것도 진실이 나온 게 없고 오로지 김민석 후보 내정자의 입만 바라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난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이 국회의원 세비 5억 1천만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지출은 13억 가까이. 그럼 8억 어디서 났냐. 거기에 대해서 맹쾌한 지금 김민석 후보의 입장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했다고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라는 건데 그럼 그래서 제가 늘 이 방송에 와서도 주장하는 거예요. 야당이 이번에 제대로 된 청문회를 발품을 팔아가지고 재산 정식 의혹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청와대에서 석사 학위 논문을 갖다 땄는데 그 제대로 와서 수업 받고 학위를 딸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아니는데도 어떻게 그럼 발품을 팔아야지. 중국 청와대 지도교수 찾아가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그런 논문 절차를 밟았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공개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정책 청문회로서 후보의 정책적인 역량이란 역량 이런 걸 능력 역량 이런 걸 제대로 국민들한테 한번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방식으로서
이 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국민 여론이 나빠야 되는 겁니다. 이 김민석 총리 내정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지만은 이번 청문회 총리시키면은 공직자들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 생기고 공직자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수준 높은 이 도덕성을 겸비한 그런 총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건 다른 총리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인데 안대희 전 대법관을 갖다가 총리 후보로 이렇게 했는데 이분 역시 그냥 낙마했어요. 그죠? 고액 수임료. 그다음 또 이제 문창극 교수라는 사람을 갖다가 총리 임명 내정했는데 이분도 역사관 때문에 또 낙마했죠. 그죠? 그 두 개 다 청문 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정도로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새 대통령이 됐지만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제대로 된 한 방을 지금 먹이지 못하고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도 저 사람 총리 시키면 안 되는 그런 여론이 막 들끓어야 되는데 대략 총리 청문회를 마치고 나도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를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월등하게 높으니 결국은 제대로 된 야당이 한 방을 먹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네.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지금 저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문제 제기는 대려 초강경 지금 현재 규제 방안인 6억 대출 규제, 은행 대출 규제 딱 이 틀어막은 거. 여기에 대해서 대려 집중해야지. 지금 중도금 잔금 못 내가지고 은행 대출 못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밤잠 못하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부동산 규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억 이상 못 빌리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니까 국무회의 때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투기가 몰리는 거다. 주식시장, 금융시장을 정상화를 하게 해서 대체 투자 수단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초강력 규제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쉽게 말하면은 전례를 갖다가 답습하지 않겠다는 거지. 실패한 그 전례를 갖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패한 게 바로 이 부동산 3법 때문에 부동산 못 잡아가지고 천정부지의 집값 채우려고 그로 인해서 물가, 임금 다 상승하면서 대한민국은 그냥 어려워졌거든, 경제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냥 그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이후에 5년 만에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3년 전에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이 국민들이 자산 정식 수단으로 이 부동산 투기밖에 없냐. 실수요 말고. 실수요는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하자 수요 공급적인 측면으로 풀어나갈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국민들이 자산을 정식하는 수단이 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부동산에다만 목을 매냐. 이게 한마디로 자본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그래도 반찬값이라도 나올 수 있는 세상.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투자 이익을 분배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는 앞으로 이 한 방이 정말 큰 걸 때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부속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국토교통부 장관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아직까지 임명에 지금 적임자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문제 제기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지금 말씀이신 그게 거예요? 해야지. 지금 김민석 총리는 국회에서 이미 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이제 내일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3일까지 여야 합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죠. 괜히 시간을 끄는 거지만은 문제는 네. 국회 절대 입법 권력 어석이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총리 임명 동의안을 가반어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 가결을 한 그런 총리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내정까지 했는데 저 사람 야당 요구 있다고 해가지고 임명을 거부한다? 그건 옛날에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 하던 시절이고
저는 이 부분은 버스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잡는다고 처음에서 뭐 용산 대통령실은 모르는 일이고 금융위원회에서 유국 대출 규제, 이 초강력 규제안 들고 나온 거다.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해야지 말이야. 총리 인준은 될 것 같다라는 게 대표님 생각이시고 야당이 야당답게 좀 공격할 걸 공격해야 된다 이런 답답함을 말씀하시는 것 그런 같습니다. 거죠. 네. 괜히 엉뚱한데 네. 오늘도 용산 뭐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긴급 비상 원내 대책 회의를 거기서 개최하고 이런데 지금 그거 아니죠. 지금은 이미 그거는 뭐 작년 4월 총선 이미 여대 야소 종국이 국민이 그리 만들어주고 그 여대 야소 정국에서 여소야대가 국민들의 신임 없으면은 어렵다는 걸 아는데 되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은 지금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국민들은 야당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불행이에요. 국민의힘 그러기 위해서는 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기 위해서 농성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 7일 떼약볕에 저 밖에서 저렇게 고생하며 단식을 하면서 저 몸을 상할 건데 이 정말 이재명 정부 절대 입법권력 민주당 이 친구들 해대도 너무하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야당은 자신들이 자정 노력하고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만들어 놔야 국민들이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요. 지금 그 대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국민의힘에 왜 빵점을 줬는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